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23회 평화철도 목요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내경 다른 백년 이사장님을 모시고 광복 75주년을 맞는 한반도의 자주평화 통일의 길, 이런 주제로 좋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그 전문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런 저를 이렇게 또 두 번이나 불러주셔서 우리 다른 백년, 네. 이 사단법인 다른 백년은 향후 100년의 우리 한반도의 그 진로에 대한 각종 아젠다, 좋은 정책, 네. 이런 부분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평화 통일 부분만 아니라 생태 환경, 네. 4차 산업혁명 네. 등등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는 최근 이 이슈에 대해서 뭐든지 답을 이렇게 찾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시민들과 함께해서 공론을 하고 네. 그 공론을 통해서 미래 자표를 만들고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 그 한반도 주변의 그 평화 이슈와 관련해서 네.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네. 가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트럼프가 이제 11월 3일 대선이 네. 끝나는데 네. 조금 바이든에 뒤지니까 조금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네. 말을 그냥 거침없이 몇 가지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재선되면은 네. 북과 빠른 속도로 협상하겠다. 예, 그리고 북미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겠다. 네. 이렇게 퉁퉁 던지는데 네. 이 의도가 뭡니까? 이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이잖아요. 예.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죠. 예. 그 연락사무소 문제는 요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예. 90년대 초부터 북미 간에 상당 정도 진전이 돼 있었습니다. 예. 특히 클린턴 시절에. 예. 그래서 미국의 그 6.15 그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 이제 심필영 선배님이라고 예. 이제 90 가까우신 분인데, 당시 그 북한 참사관하고 그 건물하고 택지를 같이 물색하러 오랫동안 다니시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들 부시가 들어오면서 악의 축이라면서 없어졌고요. 오바마도 뭐 전략적 인내 해가지고 아예 북한을 무시하는 입장이어서 저기 해야 됐는데, 예. 사실은 뭐 그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네. 북미 정상 국교 정상이라든지 평화협상에 더 몸이 달고 급한 쪽은 북한이죠. 예. 근데 그 북한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계를 설정하고 밀당을 하는 거는 예. 미국이 70여 년간 신뢰를 안 줬죠. 북한을 뭐 한두 그렇죠.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 예. 약속도 어기고 사기치고 예. 뭐 약한데 찔러보고 한 그런 70년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쉽게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라는 건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주류들을, 그건 뭐 공화당 아니라 민주당의 주류, 구주류들까지 포함해서 뭐 네오콘, 뭐 군산복합체 다 포함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4가지 신화, 걔네들은 신화라고 그러면 조작이죠. 그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는 불리한 국가다. 북한은. 그러니까 국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사람들하고는 공식적인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된다. 그게 불리한 국가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시가 얘기했던 악의 축. 근데 사실 악의 축이 얘기가 나오기 2년 전에 딕 체니가 부통령으로 임명됐을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딕 체니가 뭐라 그러나? 북한하고 협상을 해? 황당한 얘기야. 북한은 무조건 무릎을 꿇려야 돼. 이것이 그 당시 부시 정권의 기본, 그게 이제 악의 축으로 2년 뒤에 발언이 됐던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북한 레짐 체인지,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온갖 그 제재를 가해서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 핵심적 인물이 존 볼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그 3가지 조작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북한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라도 그 말하자 보상,
예. 반대급부를 줘서는 안 된다. 예. 이게 미국의 주류 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가 뭐 이제 클린턴도 그 부분을 이제 그건 착정을 했지만 그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트럼프가 어떤 배경을 놓고 얘기했든 예. 북한하고 연락사무소를 내겠다고 하는 거는 예. 북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예.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이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연락사무를 하자고 하는 클린턴의 진정한 의도가 뭐냐? 그렇죠.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트럼프지. 그래서 이제 대선 전에 혹시라도 북이 미국에 군사 공세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파를 흔드니까 네. 불리한 걸 더 불리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못하게 이제 막는 이런 네. 취지도 있겠고. 네. 또 자기가 또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의 전략 수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전쟁이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정전 7월 27일인가요? 정전협정을 했을 때는 곧바로 종전과 평화협상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개월 내에 그래서 평화협상을 54년 초에 제네바에서 종전과 평화협상을 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깨고 나간 게 미국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들러스 국무장관이 거절했다. 이미 그때는 냉전 시기로 들어갔죠. 한반도를 최전방 기조하겠다라는 자기 내부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평화나 종전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90년으로 다시 들어오면 그게 이제 54년이 안 된 게 90년 초에 제네바 협정이 다시 이루어져서 그렇죠. 제네바 협정, 일반 협정이라고 94년 11월 달에 제네바 기본 합의. 그걸 어그리먼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약자로 AF라고 하는데 그걸 했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그걸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비전도 안 하고 이행을 안 해버렸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부시가 북한은 조만간에 망할 나라야.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 착수가 들어가게 된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일반 협정도 무시를 해. 9.19 중국이 이제 그나마 중재를 해서 해갖고 9.19를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그 다음날 델타뱅크 아시아 터뜨려서 또 묵살을 시켰죠. 최근 얘기로 들어가면은 싱가포르 센터 사회동에서 그거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노이에서 뒤집었고 또 뭐가 시킨 것이 미국이고 그러니까 북미 대화와 대결의 역사는 미국의 합의 파괴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북한뿐만 아니고요. 푸틴이 입에 달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한 협정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푸틴도 그런 얘기했습니까? 이거 푸틴뿐만 아니고요. 이란의 그러니까 JCPOA라고 그러죠. 일반 핵 협정도 그 협정을 하는데 7년간 6개국이 온갖 지혜를 짜내서 만든 게 이란 일반 핵 협정이거든요. 그냥 트럼프가 들어와서 그냥 그냥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트럼프가 기회를 줬으니까 잡아야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큰 기여는 그겁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는 북한하고 공식적인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고 이걸 배관시했는데 트럼프는 공식적인 테이블에 앉았고 어쨌든 밀당을 했다라는 것이 큰 긍정적인 측면인데 거기다 양국 간의 연락사무소를 온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전될까는 다음 얘기고 그건 굉장히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한반도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낫다는 평가가 있고 또 바이든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공화당과 큰 차이는 없지만 동맹국에 귀 기울이는 쪽이 민주당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사실 한반도 위기 과정은 민주당 구주류가 더 위험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죠.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구주류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굉장히 한반도에 그 휘발적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1951년에 이루어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있죠. 그건 이제 일본을 미국이 동맹국가 고객국가화해서 일본을 반공국가로 해가지고 동아시아 정책을 핀다. 거기에 종속적 위치로 이제 한국을 배치하죠. 그걸 2000년 이후에 훨씬 강화된 입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미티지 전략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미티지 전략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바이든이 상원의 외교위원장이었어요. 아, 그랬구만요. 그 다음에 바이든 측근들이 아미티지 보고서를 만드는데 깊이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어떻게 믹스가 될지는 결국 꼭 이제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7월 달에 있었던 얘기인데 민주당의 두 하원 의원이 미 국방비를 10% 삭감을 해서 그 10% 삭감한 걸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뭐 하다못해 코로나 이 예방 예산으로 쓰자고 해서 발의를 했죠. 옛날에는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국방비 삭감하자는 얘기를 거의 못하는 분위기를 해도 그걸 지지하는 의원이 10명, 20명이었어요. 이번에 93명이 지지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40%가 국방비 10%를 삭감하자는 발의에 93명, 민주당의 40%가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회도 상당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바이든이 문제냐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 역량, 그렇죠. 정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촉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아무도 된 것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신임 외교안보 통일 라인은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미 관계를 촉진하는 좀 거꾸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기조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제대로 할까요? 우선 기대는 해야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 70여 년간 남한 정부의 한반도 전략, 대북 전략, 동아시아 전략은 한미 동맹이 주축이었죠. 주축이 아니라 100%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노선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든지 주한 미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한국은 남한은 미국의 종이다, 하수인이다, 바둑돌이다. 우리가 놓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게 이제 종속 이론입니다. 한미 동맹의 성격이 종속적이다. 미일 동맹에 한미 동맹은 수직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수직적 관계죠. 그런데 종속적. 두 번째는 박스인 편입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꼼짝마 가만히 있어 내 말 들어 해갖고 끌어당기는 그 편입 전략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편입 전략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앞두고 일주일 전에 상주에다 사드 배치한 거. 사드 배치의 성격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경고도 있고 중국의 레이더로 지켜보는 모니터링 한다라는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격은요. 한국의 대통령이 유고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는 일전 전에 사드를 배치했다는 것은 차기 정부 꼼짝하지 마라. 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정치적 내정 간섭의 의미가 더 크고. 그다음에 북한 제재도 똑같습니다. 북한 제재는 형식적으로는 대북 제재지만 남한 정부한테도 남북관 개선을 전혀 못하게 하는 박스인 전략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평양선언을 하고 남북 군사 긴장 해제를 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했잖아요. 난 그 순간에 막 어깨춤이 저절로 나더라고. 이제는 남북 간에는 이제 전쟁이란 없겠구나. 이제 평화가 오는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 워킹 기록이라는
현대판 조선총독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또 빡센 작전이에요. 그렇죠. 내정 간섭기로. 뭐 그다음에 내가 뭐 더 심한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공개석상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게 이제 편입 전략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위임 전략이에요. 첫 번째 위임 전략은 노태우 시절에 있었습니다. 노태우 시절에 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북방 정책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민족 통일 방안 내놓고 그때 우리는 노태우 저 친구 그룹이 저기까지 나갈 수 있나? 그 속으로는 우리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채고 나서 보면은 그 모든 시나리오나 각색은 다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만들어 놨고요. 그냥 노태우는 앞에서 그냥 그 뭐 연출된 배우, 연출된 배우지만 배우로서 이제 위임된 그게 이제 노태우 시절이고요. 실질적인 이제 위임 전략이 실현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죠. 처음에는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하고 빡세니까 아까 좀 편입 전략을 해보려고 했지만 클린턴 자신도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을 했고 뭐 부시도 나중엔 존경했다고 뭐 립스 없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상당 부분 물론 한계는 쳐놨지만 김대중 대통령한테 위임을 했고 그 잠깐 열린 2, 3년 동안 개성공단이 열리고 금강산이 열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전히 주 동맹 후 민족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전략이. 근데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우리 기대는 바꿔라. 주가 민족이고 종이 동맹이다. 한미 동맹의 역할은 우리 민족 역사를 복원하고 남북이 화해하고 함께 공존공영으로 가는 보조적 역할, 지원적 역할로서 한미 동맹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기대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뭐 평창이 열리고 무슨 뭐 판문점 회담이 열릴 때 우리 모두가 그냥 뭐 감격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나면 문재인 정부가 어디 있는 거지? 저는 위임 정도도 아니라고 봐요. 아까 종속과 편입 중간에 어디 있다는. 이게 이제 아픈 제가 이 비판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안보 라인을 세 사람 바꿨잖아요. 전 뭐 성씨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민족적 그 노선을 취행하는지 뭐 그보다 훨씬 이제 그 정보 라인의 전문가적 역량이 크신 분이겠죠. 근데 박지원 씨는 뭐 어쨌든 김대중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런 위임 노선이나 독자 노선의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인영은 저는 뭐 분명히 민족 노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와대나 이쪽이 주동맹 후민족 노선이 일종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기분 나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김현종이가 고체 연료를 했다 해가지고 KBS의 인터뷰를 통해서 10분 동안 나옵니다. 김현종에 대해서 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얘기를 할 텐데 김현종이가 안보실의 제2차장으로 임명되는 시점이 아주 악질적이에요. 그렇죠. 하노이 회담 이틀 놔두고 저건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했다고 봐요. 한미 FTA를 추진해서 경제 문제를 다룬 줄 알았더니 지금은 외교안보 통일의 핵심 위치에 차지하고 김현종이를 그 위치에 가려와도 하노이 회담이 정상적으로 풀리고 남북의 협력 무드가 갔을 때 김현종을 임명했으면 의미가 있는데 이미 미국 국무부에서는 하노이 회담이 파토 내기를 다 작정을 짠 거거든요. 그런데 파토 냈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기획 때문에 이틀 전에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임명된 인물이 아닌가 하는 전 혐의를 갖고 있어요. 이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김현종 씨가 세 사람의 박지원, 이인영, 서훈 씨가
새롭게 됐을 때 바로 그 직후에 예. 텔레비에 나와서 예. 고체 연료를 거론하면서 예. 저기 한 거는 예. 민족 무슨 꼼짝 마라. 예. 예. 우리 한반도의 주류는 예. 한미 동맹 노선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예.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김현정이가 예. KBS 나와서 고체 연료를 가지고 등장한 거는 예. 한미 동맹 노선이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것을 네. 이인영 장관이든 뭐 박지원 원장이든 서훈 실장이든 잘 읽어내서 네. 물론 한미 동맹 노선이 기능적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 70년 우리가 그렇게 누적돼 온 거니까 예. 그걸 역량 있게 대응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 라인을 배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미래를 설계한다고 할 때는 예. 한미 동맹이 아니고 예. 남북 민족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예.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고 추진해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고 그 역할이 뭐 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로 늘린다든지 액체를 고체로 바꾼다든지 이것도 결국은 종속과 편입 기조에서 군사적 약간의 위임 정도 이게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죠. 예. 한국군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예. 국방비를 연 7.6% 이상 예. 증가시켰는데 OECD 국가 예. 선진 국가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 뭐 경항공모함, 뭐 예. 중항공모함 얘기까지 나오는데 물론 동북아 정세가 불안하니까 일정 부분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것은 자위적 군사력이 아니에요. 예. 공세적 군사력입니다. 예. 그 군사력 그거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서 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유고에 있었을 때 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천병 역할을 하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한반도가 곧바로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그 함이거든요. 예. 이 동북아의 정세와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물론 자위적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만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에 상호간의 안보적 협의 기구를 강화하고 예.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 기능 다자적 예. 국제적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 기구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데 예.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예.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것도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예. 공세적 군사력만 강화시킨다? 예. 나는 굉장히 불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그런 조건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이 신임 통일외교안보 라인이 대북 정책, 남북 관계는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수순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뭐 이인영 장관이 예. 그 세계 식량기구를 통해서 1,000만 불을 지원하겠다. 아주 첫 포석이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이 포석이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가을에 유엔의 오차라고 있어요. 그게 인도주의 원조 조정국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기서 북한하고 10년간 계약을 해서 매년 그 타케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1억 한 2천만 불 정도를 계속 지원하면서 북한의 이 기저질환자들 영유아들 영양 부족 등 이런 거를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한국 정부한테 800만 불인가 할당을 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게 아직도 지원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한미 오픈기를 동의를 안 했습니다. 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인영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한미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한미 워킹그룹은요 그렇게 집행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질 조직이 아닙니다. 한미 워킹그룹은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관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때 조정하는 조정 기능이고 자문 기능이죠. 예. 근데 지난 3년간 한미워킹그룹은 예. 자문 조정 기능이 아니고요. 예. 일방적인 심의기구였죠, 완전. 결정구조고 뭐 예. 그 통제기구였죠. 조절하고. 예. 근데 이인영 장관 이번에 아주 통쾌하게 예. 1,000만 불 지원해 하겠다. 예. 뭐 배고픈 거, 먹는 거, 예. 그다음에 아픈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예. 먼저 이제 하면서 그다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책인 문제로 나아가겠다. 당연하죠. 우리들의 통일을